1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제1회 전국 학생 학부모 연합을 모시고 인원고 사태로 보아서 지금 전교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첫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1월 16일 헌법수호단의 두 단장님과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 저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사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문제, 오늘 제3회 한박자유애국 세미나는 지금 딥스테이트에 장악된 미디어 케어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한박 모바일 교회 김시환 목사님께서 오늘 세미나의 취지와 의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한박 세미나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이 나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해결을 향한 고뇌와 또 고뇌를 통해서 깨달은 지혜와 그 지혜대로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신 귀한 분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전체에게 새로운 희망의 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이런 세미나를 계속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앞으로도 지금 줄줄이 벌써 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 나라 안에 진정으로 국민 양심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국민 그 양심이 겨우 고민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이냐 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이 나라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바르게 잘 해결하면서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데까지 소중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런 길을 놓기 위해서 나서서 일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까지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꾸 연속적으로 나타나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진짜. 아멘. 네, 힘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연영대도 그래요. 연영대도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저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모든 연령대가 다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닫고 각기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각기 단순하게 의견 개진이 아니라 이렇게 하자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 나라는 정말 살기는 살겠구나 하는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아무리 지금 현재 이 정치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이상한 피리 부르고 이상한 나팔 소리 내고 또 이상한 춤추고 또 거기 잘못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다 치더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역시 국민적 일반 그 양심과 거기서 깨닫는 지혜와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그 강렬한 의지 있잖아요. 이거는 제대로 잡혀서 아주 탄탄대로의 길을 갖다가 놓아갈 수 있는 국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느껴지니까 세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신뢰감이 다시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멘. 특히 이 시간에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소위 이 나라 지금 어려운 문제가 언론 쿠데타, 달리 말하면 언론 폭력 아닙니까? 이런 것이 미국에서 발생해가지고 언론기관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잘못 나가게 하는 이런 아주 참 우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 고뇌하면서 특히 국민들 밑바닥에서부터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나면서 그 언론이 잘못된 것을 갖다 새로운 국민적 압력을 주면서 아직까지도 언론이 다 고쳐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국민들 주체적으로 나라를 새롭게 살리니까 미국을 살리는 운동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전 세계를 새롭게 희망하게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이 잘못된 언론 폭력을 정리하는 국민적
거대한 이 정의감과 양심의 깨달음이 결집이 돼서 새로운 정신적 흐름이 나타나고 사회 운동의 흐름이 나타나고 국가를 변화시켜주는 엄청난 일이 막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벌써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똑같게 미국과 똑같은 패턴으로 언론이 폭력을 이루면서 이 국가의 통치 시스템까지도 악독하게 변화시키고 청와대에 이상한 도둑 집단이 들어가게 하는 일들까지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미국과 아주 똑같은 패턴으로 언론 타락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뒤를 보니까 세계를 이 전체주의적으로 이 독재적으로 지배하겠다고 하는 딥스테이트, 그네들의 언론이 타락을 해가지고 미국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국민적 양심의 힘으로 지금 바꾸면서 새로운 정치 질서까지 나타나고 새로운 통치권까지 형성하면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차례가 된 거지. 우리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 딥스테이트 영향을 받은 언론 폭력이 우리나라도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통치권이 유린당하는 기가 막힌 일들까지 우리가 당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게 어떤 일까지 경험한 거냐면은 언론이 딥스테이트 영향을 받아가지고 타락하니까 전쟁에 준하는 국가 이 비극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드디어 전쟁에 준하는 국가 비극이 무력이 아니라 언론 폭력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적으로 깨달으면서 이 딥스테이트 영향을 받은 올바른 언론 폭력을 이제 이 나라에서 제거하자 하는 언론계 자체 내에서의 깨달음이 일어나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지금 그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모시고 이제 말씀을 들어야 할 우리 유정현 박사님께서 언론 현장에서 그동안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해 오신 분인지 모릅니다. 현장에서 그 경험담도 얘기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언론 폭력 이것을 갖다가 우리 언론계 내부에서 정리하는 그 원리는 뭐냐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실 거고, 그러면 딥스테이트 관련 속에서 그 언론 폭력이 생기게 한 잘못된 그 힘의 행사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국민들이 어떻게 잘라내 버리느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은 다시 이 탈취당했던 우리 국가 통치권을 다시 되찾느냐. 오늘 좀 거기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은 우선 유정현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한 국민적 저변에서 새로운 우리의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노력을 이 한박 세미나는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바톤을 넘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딥스테이트에 대해서는 너무나 김시환 목사님께서 우리 그동안 아주 상세한 그런 그 대역사의 흐름에서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왔는가, 어떻게 지금 이 온 세계가 이 딥스테이트에 이렇게 장악이 되어 있는가, 우리 많은 그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미나 사회를 맡게 된 김경혜입니다. 세미나에 아주 기대가 되시죠? 우리 오늘 주요 그 핵심 패널이신 유정현 박사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정현 박사님은 전 MBC에서 보도국장 그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부산대학교의 초빙 교수로서 또 이 언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오셨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제 한국 유튜브 미디어 협회의 대표로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최신 저서를 초상권이라는 그 최신 저서를 내셨는데요. 그 법조계에 있어서 정말 실용법의 모델이다라고 하면서 그 법조계에 아주 큰 선물을 안겨주셨다라는 찬사를 받고 계십니다. 오늘 핵심 패널 유정현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영광이고 너무 기쁩니다.
제가 아까 중요한 양력을 아껴두고 하나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아주 핵심적인 양력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지금 유정현 박사님은 걸프전의 종군 기자 하셨어요. 네. 걸프전의 종군 기자 활동을 하시고 지금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여전히 그 종군 기자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약간 언론에 대한 그 기본 뭐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그 설명해 주실까요, 예. 박사님? 우리 제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김시환 목사님과 김경 교수님의 그 설교 또는 그 시사 대담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저도 팬이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자리에서 하게 돼서 더더욱 의미 깊고 영광입니다. 그 우리 언론이 지금 보도 행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합리적 보도, 객관적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공정한 보도인데 한목적적 편향된 각자의 언론사 또는 개인의 기자 개인의 목적에 맞는 한목적적 보도로 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언론 행태의 가장 큰 네. 그래서 우리 기자라는 이제 지금은 누구나 다 기자인데 우리 김경희 교수님도 기자시고 그 기자라는 직업의 덕목은 제가 MBC에 35년 전 83년도 시험 봤으니까 36년 전에 입사했을 때 기자라는 직업의 덕목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대학 가면은 일본의 대학인가 이 T자 배지를 이렇게 달고 다닌다고 해요. 그게 의미가 이제 넓게 알되 자기 전공 분야를 깊게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기자는 우리 십자가처럼 이게 T자에서 이렇게 십자가가 내려옵니다. 그 의미는 이제 기자의 덕목에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 휴머니스트를 세 가지 덕목을 찾는데 세미 제너럴리스트 모든 분야에서 좀 넓게 알되 깊이 넓게 알아야 되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세미 스페셜리스트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의학 기자도 있고 법조 기자도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가 하고 의사가 하는데 그다음에 휴머니스트 이 기자의 자제 인간성 그 말은 진실 보도를 양심을 가사라 그 얘기입니다. 이건 법조인의 똑같습니다. 의사도 양심적으로 시술을 해야죠. 자기 그 돈 버는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생명에 위해가 가듯이. 그래서 기자라는 직업은 이제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제4부라고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이렇게 감시하고 그 견제를 해서 그런 그 권리 균형을 이뤄서 그러한 법익을 국민에게 부여하고 혜택을 돌려주도록 그게 언론의 역할인데 어찌된 셈인지 요즘에 우리 언론과 언론사와 언론은 그거 아닙니다. 그 이유가 그냥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기자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MBC 기자면 주식회사 MBC에 충성을 할 것이냐 그래서 승진을 빨리 할 것이냐 개인 영달을 추구할 것이냐 사익이라고 보이는데 그 다음에 기자로서 공익적 차원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의 감시 기능을 판사도 검찰도 예를 들면 뭐 의사도 잘못이 국민의 편에서 제대로 약자의 편에 보도를 할 것이냐 이런 법익 충돌이 있습니다. 이게 지배 구조의 문제인데 근데 이제 민주사회 자유사회에서는 다 이게 언론사들이 이제 민영 공산사에서는 국영이지만은 그래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 사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개념도 그 실체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은 그 자체로 공영물이다.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공익이란 말도 사실은 그 개념의 정의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이 자리에 1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 100명의 이 한박 모바일 교회에 공익하면은 그 100명 중에 50명 이상의 사익에 부합될 때만 공익이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익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익과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고 사익의 한 부분이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익이 전제된 겁니다. 사회 발전의 원동력은 사익입니다. 네. 아, 맞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나가 하면은 당장 막 이 반응이 오는데 국가 세금으로 하라.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뭐 국가 세금 어떻게 쓰든 내가 뭐 이렇게 뭘 해도 그냥 네. 그래서 공익과 사익은 그래서 사회주의는 사익과 공익을 사익 자체를 부정하고 공익만을 강조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자본주의 민주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사익을 전제한 공익을 하기 때문에 발전이 되는 거고 네. 공산주의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30년 전에 일본의 마시다 세이케이스쿠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유명 그 명문 대학 정치가를 길러내는 학교에서 강의를 했을 때 한 학생이 막 야마다라고 하는 그 학생이 손들더니 내가 이제 한국 기자 취재를 갔는데 나라기 선생님이니까 이제 선생님 유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난데스까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제가 이제 그때는 그 학생들과 이렇게 교감을 하기 위해서 와다시로 한국의 문과 호소 기사 됐어 이렇게 시작해서 그래서 이 말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내가 뭐 일본말을 자기들처럼 잘하는 줄 알고 논리적인 걸 일본말로 해서 거기서부터는 프롬 나온 우리 영어로 말하자. 영어로 말하자. 이거 이제 얘기를 하는데 public interest is some S-U-M, some of personal interest.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몰입이 됐어요 강의에. 그래서 이제 질문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야마다라는 학생이 북한의 김일성 대학에서도 유학을 했고 한국에 새마을 운동을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갓 대학 나와서 초년지대에 기자 1년차 막 지났을 때 그 수구와 박람회를 취재를 갔는데 그때 그 마시다 세이케이스쿠 마시다 정경고 노스케가 쓴 그 우리 같은 삼성에 세운 큰 뭐 대학원 석사 과정을 강의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그 얘기를 물었어요. 그때 서울에 보면 막 시작돼서 한국에서 막 그 민주화 세력 막 그 엄청난 그 보고 이제 일본 학생이 자기는 남한과 북한을 다 아는데 네. 당신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그 굉장히 그 우기고 있는데 뭐가 우월하다는 거냐? 이 사람은 김일성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네. 사회주의 이념도 네. 갖고 있는 사람. 제가 사회주의자는 아닌데 아주 쉽게 얘기를 했어요. 남한은 사회주의 자본주의 체제라서 극대 생산의 논리를 전제한다.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라서 평등 분배를 그 지향하는 사회다. 그런데 여러분 생산이 전제되지 않은 평등 분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산해놓고 분배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학생들이 나식 to ask more.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할 아무것도 없다. 다 얘기 끝난 거 명석하니까. 그래서 그럼 왜 남한에서 그 학생들 된 것 같게 심하나? 그 대학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은 사회주의라서 사회주의의 이념이 평등 분배고 절대 평등을 한 거. 절대 평등은 모든 걸 똑같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남한은 평등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이게 평등의 개념이다. 네. 능력에 따라 차별. 남한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소유욕이 있는데 이 평등 심리를 사회주의는 그걸로 강제로 이렇게 절대 평등.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종교 이런 데서 그거를 하는데 그때 당시 남한 사이에 남자인들은 밤하늘에 은하수처럼 십자가 반짝인데 그렇게 교회가 막 할 때인데 문제는 우리 한박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네. 그때 당시 교회가 부패해서 신도를 사고팔 정도로 그래서 학생들이 그 평등 심리를 충족을 욕구를 다 못 채워주니까 학생들이 그거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크리스천에 잘 몰랐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가끔 이렇게 그 강의하는 거 듣고 참 많은 걸 이렇게 다시 제가 걸프전 얘기를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걸프전 종군 기자로 이렇게 군복을 입고 그 전쟁터에 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그때 이제 제가 기자 92년도니까
기자 생활 한 7, 8년 차, 8년 차 정도 해서 군복을 입었는데 참 그 많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기자의 사명, 기자의 논리, 그다음에 언론의 역할이 뭔지를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이제 전쟁터에서 리포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자학과 전문가, 세미 제너럴리스트, 세미 스페셜리스트, 휴머니스트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처럼 기자들이 다 리포터를 하는데 시청자들을 잘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그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왜곡된 보도를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그 미사일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이제 그 걱정이 돼 사드 지금 배치에 논란이 사회적으로 되고 있는데 요격하면은 그때는 패트리어트였어요. 패트리어트 그 방어 미사일 패트리어트가 방어를 하는데 기자도 잘 모르고 리포트하는데 제가 과학적으로 그때 컬린 파월이 사령관이었는데 컬린 파월 그 흑인 남미 흑인 그 군사 전문가하고 바로 현장에서 그 분석적으로 리포트를 근데 이제 미사일은 이런 거거든요. 방어 미사일이라는 게 제가 미사일이 공격해서 착 쐈어요. 그럼 사드든 패트리어트든 근데 그럼 총알의 속도하고 총알의 속도를 맞추는 거냐? 과학이 정밀하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가능하지만은 실제로는 여기 날아가면서 기류라든가 여러 가지 변인이 있어가지고 총알을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 점이 점을 맞춘 우주에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날라오면은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열을 발생합니다. 그럼 방어 미사일이 딱 쏘면은 그 열을 감지해서 반경 100m, 50m 안에 들어가면은 열을 감지해서 폭발을 해요. 방어 미사일. 패트리스가 쏴두고 그러면은 공격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그 폭발에 의해서 진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명중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요격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기자들이 막 리포트를 하고 저도 그 미사일이 분화구를 이 요격 그때 이게 정확했으면은 이제 논리적으로 해서는 그 헤드쿼터를 상대가 이제 북한에서 수출된 그 스커드로 공격을 했는데 명중을 했으면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살았습니다. 이제 옆에 분화구가 생겼더라고요. 이게 요격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그렇게 현장 취재를 한 사람이 진실을 아는구나, 논리도 아는구나, 현장 논리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 기자는 제너럴리스트이자 그리고 자기가 보도하는 부분의 스페셜리스트, 준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을 존중하는 휴머니스트가 되어서 보도를 해야 된다. 특히 지금 사드와 관련 그 미사일 요격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떠올리게 되시는 보도 없으셨나요? JTBC의 손석희가 그 사드가 바로 그것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심각히 훼손이 되고 그 소음 때문에 또 그 사람들 살 수가 없다. 이래서 사드가 반대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걸로 사실 오늘 이 언론의 윤리를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이 세미나를 가지려고 했던 그 핵심에 바로 JTBC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JTBC의 그 영상을 보시기 전에 우리 참여자에서 지금 벌써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조금 목사님 다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사. 왜냐하면 오늘 지금 딥스테이트에 장악된 미디어이기 때문에 딥스테이트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세미나에 처음 참석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의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분, 그 다음에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참 간단하게 좀 목사님 설명해 주시죠. 한국말 표현으로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요.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섀도우 가버넌먼트라는 말도 썼었죠. 그림자 정부. 그래서 음모성 정치, 밑바닥에서 거래하면서 하는 정치.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특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그 정치 방향이라든가 정책 방향을 조정해서 자기 이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세계를 지배할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전 세계를 관리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다가 또 유럽에 있는 힘을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런 세계적인 관리의 힘이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자기들 욕망대로 움직여가기 위해서 정말 정치적인 지하 세계에서 그런 음모성 정치를 하면서 세계를 전체주의적으로 또는 독재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이걸 이제 딥스테이트, 보이지 않는 국가 정부다, 네. 그런 뜻이죠. 네. 그 근데 이제 그림자 정부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적합할까요? 그렇죠. 그림자 네. 정부라고 하면 아마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금융, 에너지, 그렇죠. 식량 네. 요걸 가지고 전체를 그러니까 이제 지배하려는. 원래 이제 그 사람들이 출발한 것이 식량이 있죠. 네. 그거를 세계적으로 다 장악하는 그런 거대한 힘을 같이 사람 먹는 걸 갖다가 다 차지해 버리니까 네. 가난한 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중진국조차도 그 각 국가가 그 자기 나라 먹을 식량 있잖아요. 그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연 환경이나 모든 걸로 봐서 가질 수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잔재주를 부려가지고 자기 나라 안에서 식량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그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요. 압력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거대한 식량 창고에 세계적인 모든 식량을 거두어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창고 안에 거두어들인 그 식량을 갖다가 사고 파는 걸 갖다가 자기들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량 가격을 마음대로 그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금융이 같이 널뛰듯이 또 뛰게 되겠죠. 그래서 금융을 장악해요. 금융 장악한 그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 있죠. 이 먹을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에너지가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석유를 갖다가 완전히 유통구조, 생산구조,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 장바닥에서 이제 나눠주는 창고, 네. 이런 걸 갖다 다 지배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가격을 또 조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적인 관리 능력을 갖다가 자기들이 장악하면서 각 국가 정부의 그 안보 주권, 경제 주권 또는 그 문화 주권 이런 걸 갖다가 막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정보라든가 뭐 교통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나가면서 이걸 다국적으로 해나가는 세력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무서워하느냐면은 그것이 반드시 세상 마지막에 그런 힘을 장악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0가지 큰 거대한 지배력을 국제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10뿔이라는 말까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국적으로 한다고 아예 그렇게 나와요. 어떤 한 국가의 그 주권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야. 또는 한 국가의 주권을 장악해서 그걸 통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야. 예, 한 국가 주권 밑에 들어가질 않아요. 전 세계적인 그 국제적인 정치력을 갖다가 지배하면서 그런 힘을 행사한다. 이래가지고 세상 마지막에 그런 게 등장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성경 말씀대로 딥스테이트가 그렇게 등장한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장악된 미디어. 네. 그래서 그거를 함축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 게 아까 유종현 박사님이 이 언론인이 자기의 회사에 충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진실과 정의의 보도라는 그 기자의 본분을 실현할 것이냐의 그런 질문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오늘의 그 주제에서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딥스테이트에 완전히 장악되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국가 통치권을 이렇게 유고의 상태로 몰려온 언론 쿠데타의 그 촉발자가 되었던 JTBC의 그 보도 윤리를 알게 해주는 저희 세미나 홍보 동영상에
보내드렸는데요. 먼저 그거를 같이 또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부터 오늘 세미나를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되지 않는 사실도 가치 있는 정보다. 이게 사실 기존의 원칙을 거스르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공부하시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있다면 뭐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 언론 윤리관이 제대로 박혀 있는 언론인이라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전파합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은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카톡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언론인으로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자세에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뉴스의 흐름을 관리를 해야지 변화하는 미래 언론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마지막에 품위는 원래 없는 건데요. 저건 뭐 어느 교과서에도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냥 넣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얘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은 매우 자극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충격, 알고 보니, 결국 이것 빼면 기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저널리즘이냐?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네 번째만큼은 꼭 지키자. 그것이 디지털 시대를 관철해 나가는 우리의 매우 중요한 가치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또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는데 JTBC 뉴스가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영상은 JTBC의 이 50 미디어 퍼포먼스라는 그 강연에서 지금 아까 잠깐 비춰졌는데 정말 그 신입 젊은 기자들 있죠. 그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교육이었습니다. 그걸 미디어 워치에서 어떤 그 미디어 워치가 지금 현재 JTBC와 그 소송 관계에 있습니다. 그 명예훼손죄로 이 JTBC가 조작 보도를 태블릿 PC 조작 그 선동 보도로 인해서 이렇게 국가 내란의 사실상 사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보도 때문에 지금 JTBC와 미디어 워치가 소송 관계에 있는데요. 이 관계로. 그래서 아마 그거에 그 재판에서 아마 근거 자료라고 JTBC가 어떻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치 있는 정보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빨리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석희가 충격, 결국 이런 식의 자극적인 그런 게 없으면 기사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고스란히 우리 그 언론인의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사님, 저 말하는 품이 있지요. 네. 품이지. 그렇죠? 그 품위를 여러분은 어떻게 아주 착각을 하고 있는데 품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그 휴머니스트로서의 그 기자의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투 자체부터 이러면서 아주 그 교만의 극치. 네, 그러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무식한 그 여성 이 아주 그 무대뽀 아주 그 소통도 못하는 그런 고집불통의 대통령 이렇게 해서 그 선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짧은 영상이 이 JTBC의 언론 윤리를 파괴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요. 오랜 그 기자 그 활동을 하시면서 이것처럼 어떤 그 이 언론 윤리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특종을 선정하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경쟁력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렇게 희생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뭔가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일화를 좀 들려주시죠. 예, 그 교수님이 이 질문하시는 게 제가 입사할 때 입사 시험 질문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언론인이 가장 그 딜레마를 겪는 게 예를 들어볼게요. 실례를 들어야 이해가 빠르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다 기자를 봤어요. 그걸 먼저 촬영하고 취재하는 게 맞느냐, 그걸 구조하는 게 맞느냐. 취재하는 걸 바꾸겠죠.
그러니까 기자로서는 취재하는 게 맞겠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서 그런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인간으로서는 구조하는 게 근데 구조할 수 없다면은 취재하겠지만은 구조도 가능하고 취재도 가능하다면은 어떤 게 우선해야 되느냐 후예를 위해. 그렇습니다. 그게 우선. 더 큰 인간의 생명이 더 귀중한 거기 때문에 구조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우선이지요. 예, 네. 그렇게 합니다. 언론인의 윤리가 딜레마를 갖고 있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론인의 가장 중요한 건 진실 쪽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강자와 약자에 있으면 억강 부약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강자는 누르고 약자를 약자를 세이브하는 네. 그게 언론인의 억강 부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이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진실한 언론이고 언론인이다. 저는 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언론인에 대해서 불신이 참 많이 많아요. 팽배해 있는데 네. 자,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네. 하나는 여기 집회 지금 태극기 집회나 뭐 촛불 집회에 참가 인원 수 할 때 네. 주최 측 추산이라고 하는 불량 포장해서 그거를 수신자 부담으로 보내는 언론 그런 행태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최 측 추산이라는 게 경찰 추산은 아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뭐라고 그러면 주최 측 추산 얼마나 그러는데 그거는 거짓말을 전제로 한 쉽게 얘기하면 부풀려진 거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완전히. 그럼에도 믿어달라 뭐 이거 아닙니까 통계?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현실적인 법리적 그 아주 불량 포장지가 초상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언론에 의해서 언론의 난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고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하고 포토라인이라는 데 세워서 네. 여러분 그게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제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물론 공인이니까 알 권리의 대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저로 돌아왔을 때 사저 앞에 있는 옥상에다가 지미직하고 중계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 유리창 안으로 모든 걸 다 들여다보고 취재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뿐입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네. 어떤 여성 장관이 이렇게 연행되는 그 수의를 입고 수감 뭐 한 그 연행되는 그 화면 자막에다가 뭐 학문 검사 이런 자막을 크게 는 그런 종편 방송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천박한 언론인들 그 목적이 뭡니까 언론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목적 자기들의 개인의 목적 그게 공익입니까? 국민의 알아야 될 권리 대상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포토라인 얘기를 했는데 포토라인이라는 말 자체도 외국에는 없습니다. 단지 질서 유지선의 의미는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람이 기자들이 막 몰리지 않고 다치지 말라 그런 의미로 포토라인은 의미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누구나 피의자를 불러내서 얼굴을 공개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수갑 찬 모습이 여러분도 아마 좀 기억이 그다음 이지혜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기 수갑 찬 예, 씌워주고 결국 옥상에 투신했습니다. 예예. 강직한 군인으로서 자존심 상했다 이겁니다. 네. 내가 죄인으로 그 다음에 그뿐입니까? 이루 말할 30년 전에 언론 뭐 했습니까? 라고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으로 20년 복역한 윤모 씨가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을 진범이라고 사형을 시켰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인격 살해는 됐습니다. 그분도. 그때 언론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20년 복역했다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자, 수사기관과 언론이 어떻게 지금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100명의 진범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범인을 무고한 죄인을 처벌하지 우선 안 된다는 게 형법의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 언론인들의 행태가 두 가지 그 주최 측 추산 통계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초상권 주최직 추산이라고 하는 통계의 문제는 논리적으로 이게 뭐 얘기를 길게 하면 그렇고요.
단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역시키는 왜곡하는 겁니다. 언론인들이. 예. 국민들은 그거를 뭐 예를 들면은 대학에 여학생이 3명 입학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해서 강의하는 강사 교수와 결혼했는데 그거를 여학생의 33% 3분의 1은 교수와 결혼한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그게 단순히 상관관계를 네. 인과관계로 네. 네. 잘못된 거죠. 많이죠. 예, 그래서 언론에서 거짓말 네. 하면 안 된다. 진실보다 더 나쁜 건 새빨간 거짓말. 그거보다 더 나쁜 건 통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초상권요. 이거 이제 지금은 검찰개혁, 법무부개혁에 제가 20년, 30년 전부터 그 얘기를 외쳐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진애 교수님 사회로 북콘서트 한번 했습니다. 아마 네. 그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법조인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교롭게 저희가 뭐 이렇게 목적했던 분이 아닌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짐작하죠. 네, 수혜 대상자가 누구냐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는 오래전부터 우리도 그건 인권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면은 그 권리에서 권리를 보호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 초상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95년도에 그 워싱턴 특검을 갔는데 그때 당시 여러분 클린턴 행정부였는데 모니카 루이스키라고 하는 인턴 여직원과 그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더 큰 사건은 로든 킹 사건에 이어서 하는 오제이 심슨 사건이었어요. 근데 오제이 심슨 사건은 뭐 형사무죄, 민사 유죄를 주는 그 배심원으로 하는 주어리 시스템을 하는 그 한목적적 재판이었다라는 게 이제 저도 개인적 소견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 루인스키 스캔들 때 루인스키를 네. 법정에 출두시키는 장면을 나와서 유심히- 크게 나오죠. 예. 네, 그런데 그때 연방법원 판사들이 항상 루인스키를 뒷문으로 비밀 통로로 공개하지 않고 출두시켰어요. 그랬더니 네. 기자들이 네. 미국은 퍼스트 어메인먼트 수정법 1조, 그러니까 헌법 1조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최고의 덕목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와 다수결 원칙이 민주주의를 대한 두 개의 큰 기둥인데 그 표현의 자유로 민주주의를 영위하는 아주 그 중요한 덕목이고 가치인데 여기에 충돌되는 루인스키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뒷문으로 계속 그렇게 통로 초상권을 보호하니까 인권이니까 기자들이 연방 판사들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은 연방 판사들의 비리를 파헤치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놨어요. 예. 그때 연방 판사들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다수 의견을 물어서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뒷문으로 출입시킨 어떤 통로 지난번에 우리 정모 교수 예, 같이 정전심. 네. 루인스키를 이 통로로만 출입을 시킬 테니까 법으로 초상 공개를 강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는 피의자의 초상이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자꾸 국민의 알 권리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의자의 얼굴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가 그 재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단순 일부 시청자의 호기심입니다. 네.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피의자 무죄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루인스키 출입시킬 때 그 뒷문으로 이렇게 출입시켰는데 그거를 아마 기자들 중에도 이 말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루인스키 비치는 해변이라는 그 비치라고 다른 SOB의 B가 아니고 이게 써너비치의 비치가 아니고 루인스키 비치 해변의 비치를 써서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은 그 이제 해변에 파솔 놓고 이렇게 그 관리하는 감독자들처럼 그 통로를 감독하고 있다가 찍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공유하든지 이렇게 루인스키 비치란 말로 그 루인스키를 그 초상권을 보호하는 걸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아마 루인스키 비치 이거 우리 법조인들도
많이 창조 이제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미 검찰 개혁의 덕목으로 그 피의자 공개를 금지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네.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언론의 이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한 네. 보도를 한다. 그래서 한 목적 그렇습니다. 주의해야 되는데 그 자신들의 목적은 오직 이 특종을 선점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자기가 사측에서 예.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예. 자, 이게 결국은 목사님 이 딥스테이트의 거의 인륜 파괴 범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 딥스테이트가 장악을 우리 세계를 정말 의식을 장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륜 파괴의 이 사회가 되어버렸는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윤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 이렇게 언론 영역 그것을 지배하는 다른 힘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네. 언론 영역의 그 독자성이 유지되는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자기들 자신의 타락 때문에 잘못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러한 그 언론 영역 자체가 남들한테 장악이 안 됐어도 이번에 JTBC에서 아까 그 방송한 내용을 보니까 네. 스스로 그 영혼이 얼마나 악독하게 타락했는지 네. 그리고 가짜 품위 네. 그거를 갖다가 뻔뻔하게 네. 내세우면서 자기네들이 그 옳지 못한 보도 자세, 보도 내용, 또 해석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도 거기에다가 덮어 씌우는 품위가 있다고 할 때 거짓말을 참말인 듯이 꾸민다는 얘기고 네. 그 엉터리 외국 해석이 있죠. 네. 그거를 갖다가 아주 얼마나 올바른 해석인지 그리고 국민들한테 유익을 끼치는 해석인지 그리고 오도하는 이제 이런 짓을 뻔뻔하게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지성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 같이 꾸민다. 그런 얘기. 그 품이라는 게 그런 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언론 영역 자체가 그 독자성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도 자기들 자신의 양심의 타락을 인해서 얼마든지 국민들을 그렇게 오도할 수 있고 악독한 폭력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국민들 안에는 새로운 그 오도된, 오염된, 잘못된 집단 이기주의나 집단 의식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폭력이 심해지면은요, 폭력인 줄도 모르고 이 폭력에 시달린 국민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의식 자체가 최면을 당해요. 네, 최면을 당해가지고 이런 JTBC 보도 언어만 탁 나오고 그 분위기만 딱 풍기잖아요. 몇 가지 코드 네임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것만 띄워줘도 국민들이 그냥 그쪽으로 휙 따라가 버려요. 저쪽에서 말하니까 무조건 옳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최면까지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언론이 무서운 폭력을 사용하는 데까지 벌써 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타락한 언론이 그 뒤에 더 악독한 세계적인 지배력 또는 작게는 국가적인 지배력을 가진 정치적 폭력 집단이 또는 세계적인 거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이 정치적 폭력 집단이 이 타락한 언론사를 장악해가지고 자기들의 아바타를 이용하는 사태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요, 그 국민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군사적인 침략을 당하지 않고서도 그 의식 자체 내부에 국민들 의식 전체가 공포감으로 취면당하거나 이상한 미혹된 이 더러운 탐욕 있잖아요. 쾌락 욕구, 집단 의식의 그런 거에 취면당하거나 얼마든지 국민들이 그렇게 끌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역사를 보면은요, 그때는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뽑은 예언자들, 국민들을 올바르게 바르게 끌고 가는 그런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걸 담당하는 셈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백성들을 갖다가 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최면을 걸어서 잘못된 쪽으로 막 빠지게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지금 그 저 유정현 박사님께서 언론 영역에 속해 있는 일꾼들이 누구보다도 그 세미 제너럴리스트 예. 그리고 세미 스페셜리스트 그 다음에 휴머니스트 예. 이 세 가지 덕목을 지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너럴리스트라는 게 뭐겠습니까?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페셜리스트라는 것은 정직하게 그 객관적인 사실 자체. 네. 그래서 그런 게 전문가가 돼야죠. 네. 예, 전문가가 아니라면 전문가가 끌고 와서라도 네. 제대로 파악하게 해야죠. 바로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사실에 접근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휴머니스트라는 건 뭐겠습니까? 자, 그 전문가가 돼야 된다. 또는 그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전부가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 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언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어떤 공익이라고 할 때 다수의 이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간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원칙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합당한 그 가치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예, 네. 언론기관이 지금 보도하는 내용들이 네. 전부가 그런 거라 해야 된다 이거야. 네. 다수 얼마든지 폭력적으로 갈 수 있어요. 다수의 집단 이기주의 이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갑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수조차도 순종해야 되는 인간의 보편적 원리, 보편적 도덕성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저널리스트가 돼야 된다. 네. 그 말이죠.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언론 영역 자체가 그런 식의 독자성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거대한 국가적인 정치력을 가진 폭력 집단이 또는 세계적인 정치력을 가진 폭력 집단이 그들을 조종하려고 할 때 그 언론 그들은 그 언론사 또는 언론 그 기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거대한 힘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보호하는 보편적 도덕적 원리 있죠. 그걸 위해서 자기는요 자기 한 몸뚱이로다가 그 거대한 자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옛날에 이제 성경에서 그 예언자라고 한 거예요. 오늘의 현대 세계의 예언자는 바로 기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예언자 역할을 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기자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근데 이 JTBC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그래가지고 타블렛 PC 같은 맞습니다. 이런 거짓말 조작된 이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촛불 시위를 만들어내놓고 무슨 촛불 혁명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유종현 박사님 같이 이런 기자 정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신 기자님들께서 이 잘못된 정치력 그것이 국가적인 정치력이 됐든 아니면은 세계적인 정치력이 됐든 이 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 내고 싸우는 그런 예언자적인 정신이 아니면은 기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맞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요, 바로 이런 기자 정신이 파괴됐기 때문에 네. 이것이 파괴됐기 때문에 언론 폭력이 나타난 거고, 그래서 언론 부대타가 나타난 거고,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감금된 거예요. 네, 지금. 맞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아닌 맞습니다. 가짜 대통령이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지금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뚫어막는 짓을 하고 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기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네. 국민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대통령 한 사람을 바르게 딱 뽑아놓으니까 국민들 전체가 자기 존엄성을 지키고 네. 자기들 국가를 갖다 지켜주는 그 인간의 도덕률, 보편적 도덕률 그걸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바꿔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새롭게 예언자를 키워내고 있어요. 네. 새로운 기자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진정한 기자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가 기자를 찾아내야 하고 그리고 그
그렇게 이제 우리가 육성해내야 하는 큰 그 역사적 책임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데요. 저 포토 이제 이 진정한 언론의 그 윤리 네. 원칙으로 돌아가서 아까 이제 포토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자리 지금 딥스테이트에 장악된 이 사악한 이 언론이 JTBC와 같은 이 표현의 자유 또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그런 미명하에 그 아직 모든 사람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게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에 그 부합을 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을 수갑찬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이렇게 만천하에 내보내는 그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난번에 유정현 박사님의 그 저서 초상권에 대한 그 북콘서트를 네. 출판 기념회를 할 때 그때 그 수갑을 찬 모습 때문에 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거기에 이제 그 환영사로 이제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마 그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변희재 그 대표 고문이 재판을 나올 때 그때 김경수가 출두할 때는 수갑을 차지 않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왜 똑같은 자기는 거기에 노약자 또 여성 뭐 이런 경우 아니면은 수갑을 차고 나간다. 그런 규정을 분명히 보고 그래서 자기도 그냥 거부하지 않고 수갑을 차고 출정을 했는데 왜 김경수는 수갑 안 차고 하냐. 그래서 그때 출정하는 거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정하게 원하지 않았는데 변희재 그때 대표 고문은 자기는 오히려 포토라인을 원했다. 왜냐하면 자기 진실 그 보도를 이 태블릿 PC 내가 왜 명예훼손이 아닌지 그 조작 사실을 이제 포토라인에 서서 완전 보도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포토라인이 자기한테는 그 사실을 알릴 절호의 기회다 하고 마음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명서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딱 갔는데 씩 하고서는 자기는 포토라인에서 사진도 안 찍고 말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끌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왜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한 실체적 진실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재판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오히려 포토라인을 지금 쓰고 싶었다. 왜 안 해주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재판이 우리 관련되어 있는 게 철저한 실체적 진실을 말해주는 증거주의에 입각하지 못한 그런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네. 제가 종군 기자님으로서 그 정신이 종군 기자 정신이 여태까지 살아있는 정말 거의 제가 주변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유일한 기자님이신데요. 유정현 박사님이. 제가 유정현 박사님을 처음 뵙게 된 때가 바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태블릿 PC 조작권 있지 않습니까? 그 탄핵 사태가 다 벌어지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야겠죠. 실제 그 태블릿 PC 사용자 신혜원 씨가 양심 고백을 하고 그때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때 취재를 나온 유일한 기자분이셨어요. 그때 그 대통령의 억지 사기 탄핵을 촉발시킨 태블릿 PC 조작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태블릿 PC를 실사용자가 양심 고백을 했는데 기자들 아무도 관심 없이 그 정론관에서 그 기자회견 하는데요. 그 기자들 상주하고 있는 기자들이 있는데 질문 하나가 없었습니다.